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한해는 역대 최장기간 동결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향후 인하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내놨는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10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꽤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창용 총재는 물가 수준만 보면 인하 근거가 충분히 된다면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거래소 시장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잭슨 미팅에서 연설을 통해서 이 인하의 근거가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시장의 특별한 매수 주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반전이 됐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섰습니다. 0.03% 강보합권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2,7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외주로의 수급 쏠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2차 전지 쪽 인터넷 업종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도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 쪽은 지수가 770에서 80 정도만 만나면 이게 왠지 어떤 허들처럼 작용하는 느낌입니다. 이 부근에서 계속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770을 간신히 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1% 가까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큰 이슈는 아무래도 M83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장 첫날 240%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모처럼 영상 콘텐츠 섹터에서 수급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이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오후장 이슈 노트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이슈 점검하고요. 전략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IM증권 이청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뵈니까 더 반가운 기분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코스피가 2,700선 돌파 이후에 후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최적의 매수 시기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로봇 섹터의 훈풍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전략 세워보고요. M83의 급등,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 유효한 구간일까요? 이에 대한 전략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앞으로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했었던 월요일 블랙 먼데이가 지나고 그래도 예상보다는 빠르게 낙폭을 회복한 우리 시장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겠죠.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9월에 큰 변화가 한 번 있습니다. 오.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사실상 기존 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맞추어서 금융시장은 한 번의 변화를 보일 겁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일정 부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소폭 아쉬움으로 작용할지라도 적어도 금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9월까지 시장은 일정 부분 지금 구간 코스피 기준으로 2,700포인트 내외에서 횡보를 할지라도 이후에는 결국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특히 금리라고 하는 해당 변수와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관계수 그래도 0.6은 샘플 페리어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의미한 꽤나 높은 수준의 상관계수를 그래도 보여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이 비록 성격은 약간 변한다 할지라도 시장에 미칠 만한 악재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9월 이후로의 시장은 우리가 한편으로 더욱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네. 지금 시장은 저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딱 섹터 기준으로 네 가지입니다.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금융.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충격이 있은 이후로 만회되는 가운데 네. 주가 반등이 정말 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있었던 그 엄청난 충격을 가장 먼저 이겨낸 섹터이고요.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은행사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그 점. 마지막으로 2차 전지는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더 이슈에 부각되면서 사실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무게감이 큰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은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역시나 우리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죠.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방향이 꽤나 바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의 대선 전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네. 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한 개 나와가지고 제가 재미나게 조금 보고 따로 발췌를 좀 해왔는데 저 PPT로 하나 띄워놨거든요, 모니터에. 2013년, 17년, 21년 전부 대선이 있은 이후입니다. 그때 가서 계속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게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주도주는 언제나 IT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IT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특정 산업으로 우리가 치부하기보다는 각국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무기입니다. 어떻게든 이 IT와 반도체를 확장시키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더욱 진행해야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미국은 결코 IT나 반도체 쪽을 포기하진 않을 것 같고요. 더욱 네. 강화시킬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AI 그리고 HBM 메모리 반도체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 약간의 우려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 자명하죠. 그렇다면 역시나 올 하반기는 반도체와 IT 쪽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은 결국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9월 FOMC 이전까지는 방향성 탐색 과정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FOMC를 변곡점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이 중요한 이슈 대선이 대기하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주도주가 바뀌는 상황은 잘 없었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시면서 반도체, IT 여전히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르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포드도 전기차 SUV 생산 중단한다라는 그 부정적인 뉴스 계속 내놓고 있고 업황 우려 여전한데 생각보다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좀 접근을 해도 되는 건가요? 뭐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 다르지만은 저는 철저하게 조금 관망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이슈가 있습니다. 화재라고 하는 그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게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이런 화재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공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체제로서 전고체 배터리가 비록 이슈가 부각받고는 있으나 여기에 대한 양산 시점은 2027년이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부 차원에서 LG 엔솔과 삼성 SDI, SK온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인사들을 토대로 회의를 조금 했는데요. 네.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꽤나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약간의 시큰둥한 반응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양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것이고 투자도 꽤나 많이 이어질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꽤나 크다는 거죠. 거기에 소재나 또 부품 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장기 공급 계약이 지금 꽤나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는 거죠. 양극재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 이후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바로 턴을 할 만한 변수는 역시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은 이슈에 따라서 2차 전지 전체의 훈풍을 견인하고 있긴 있으나 이것이 계속해서 추세를 하나 만들고 과거처럼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측면이 2차 전지 업황에 너무 크게 자리한다라는 부분들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죠.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생각보다 세론이 좀 강하게 나왔고 관련주들은 좀 급락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기대만큼 못 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밀릴 때 잡아봐도 될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8월 초에 있었던 그 충격을 섹터 전체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회복을 시킨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많은 기업들, 특히 실적이라고 하는 변수라든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회복도 보인 거죠. 그러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sek터는 오늘도 장 초반에는 분명 좋지 않았습니다만 네. 중반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조금씩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적어도 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저는 네. 제약바이오는 현재 시점에서 역시나 가장 강한 섹터이자 주도 섹터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다만 매수를 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를 저는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선은 지금 제약바이오는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이 변수만으로 주가가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다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매우 뚜렷한 플랫폼이 있는 기업은 시장의 선택을 받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꽤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다음 후발주자로 불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도 우리가 찾아볼 만하다는 거죠. 네. 그와 관련해서 8월 5일에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참 재미있어서 제가 따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니터에 지금 띄워놨는데 주가 흐름을 한번 쭉 보게 되면 그룹 1번은 앞서 이야기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입니다. 가운데 남색 선입니다. 가장 네.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 아래에 하늘색으로 된 GC셀, 아이진, 제넥신 같은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충격이 있었던 시점에 낙폭이 과대하였지만 여전히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꽤나 많이 보유한 기업. 그런 면에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게 어느 정도는 증명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페트론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 네.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유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우리가 선정을 함에 있어서 굳이 자금력이 좋지 않은 기업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제가 지금 네모로 빨갛게 해놓은 이 그룹 2에 해당하는 네. GC셀이라든지 아이진, 제넥신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9월 이후로 시장에 조금 더 안정을 찾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훈풍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이들이 이제 그룹 1에 해당하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알테오젠이 확실히 바이오 섹터의 결을 바꾸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꿈만 갖고 주가가 오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와 더불어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후발 기업 주목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DMO 쪽 기대감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피비님 보시기에는 네. 대장한테 붙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후발 주자들한테 붙는 게 나을까요? 대장이 괜히 대장이 아닙니다. 아. 괜히 대장이 아니니까요. 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최근에 네. 주가가 조정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100만 원 기대감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어제 오늘 반등 지금 잘 나옵니다. 저는 딱 지금이 매수하기 적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담고 잠시 기다려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증권사에서 TP 125만 원까지도 보던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우선은 100만 원 넘는 거 보고 125만 원까지는 지켜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봐도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자, 로봇 섹터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복피 출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애플에서도 비슷한 뉴스가 나왔었죠. 로봇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짜 오래 쉬었잖아요. 네, 큰 틀에서는 부정적인데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약간의 변화는 지금 있다는 건. 저도 매주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로봇 관련된 짧은 리포트 같은 게 나와서 꼭 챙겨보는데 이번 주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와봤거든요. 보시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 대비 역시나 계속해서 주가는 밀리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완성형 제품에 속하는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적이 여전히 안 나오지만 그 아래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실적을 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보티즈 3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흑자 냈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9개 분기 만에 우선은 영업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밸류체인에 속한 1차 밴드한 기업들이 속속 나오게 되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완성형 기업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2분기 기준으로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이 조금 더 커지긴 커졌습니다만 네. 3분기까지는 우선은 시장은 기다려줄 거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보핏이라고 하는 거. 네. 이 보핏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기존의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감속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SPG, SB테크라든지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거기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시장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 나가면서 이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예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보이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정도까지도 못 오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보핏의 출시라고 하는 게 지금 추석 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조정이 나온 이후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가는 꽤나 많이 또 밀리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3분기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괜찮다면 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결국에는 턴을 할 것이나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감히 권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조금 더 관망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확인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미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PLS 미케닉스라고 최근에 오. 상장된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실적 내는 기업입니다. 아. 그래서 이 종목 우선 한번 보자. 결국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훈풍이 혹시나 온다면 실적이 베이스가 될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맞추어져 있는 이 기업은 우선적으로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꿈을 먹고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슬슬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PNS 메케닉스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우리 조진영 앵커가 얘기를 했듯이 신규 상장주 M832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주 투자가 굉장히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뭐 신규 상장주는 따상이 기본이다. 네. 이런 공식도 있었고요. 네, 과거에 이런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네, 단호하게 없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그
올해죠. 하반기 기준으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땠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급하게 한번 데이터를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니터에 띄워놨는데요. 네. 올해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 스펙주 제외하고 하스부터 시작을 해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까지 이렇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상장 첫날 시가보다 종가 기준으로 오른 기업은 고작 3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빠진 거죠. 결국에는 공모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공모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대1만 넘어가도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기업은 전략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든 공모 가격을 높이려고 하겠죠. 설령 유통시장에서, 즉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기업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은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이후로 경영을 원활하게 하면서 결국 주가는 제자리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모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다만 M83은 분명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주가가 상장 첫날부터 너무나 강하게 오른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TDS판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시가가 27,000원이었는데 종가가 52,000원이었습니다. 당일날 92.9% 올랐고요. 아이빔 테크놀로지와 산일전기 이렇게 딱 3개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네. 상장 첫날에 시가보다 종가가 오른 기업들 그 다음 날의 주가는 어땠을까를 딱 봤더니 3가지 기업 모두 내일 다 올랐던 거예요. 그럼 M83이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마무리된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하루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1%가 되든 2%가 되든 적어도 오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 말은 오늘 그러면 종가에 만약에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종가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아. 실은 그것 때문에 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데이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네. 꽤나 유의한 결과를 줄 것 같습니다. 종가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1시간 넘게 남았으니까. 하지만 올 하반기에 보였던 이 정도 샘플, 2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기상관이라고 하는 통계적인 결과가 있죠. 그걸 본다면 개인적으로 오늘 종가의 M83을 여러분들이 한번 담아보시고요. 내일 시가 조금이라도 뜨면 가급적 정리한다면 하루 만에 뭐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M83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이슈노트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언제나 웃음을 주는 남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가 어땠습니까? 마음에 좀 드셨습니까? 아, 늘 마음에 듭니다. 걱정하셔도 돼요. 자, 오늘도 자신감 넘치는 소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IS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 IS라고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유명한 이 테러 집단 중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뽐내기 좋아하는 이 선배가 또 이제 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IS가 뭔지 이제 또 설명하고 싶은데 하필 후배 이름이 또 드림이네. 그래서 드림이한테 이제 딱 소개하는 거예요. 드림 씨 IS 아세요? 드림 씨 IS 아세요? 라고 그래요? 하는 겁니다. 아, 후배 이름이 드림 씨군요. 네, 드림.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드림 CIS. 네. 정말 열심히 짜봤습니다. 네, 이게 임상 시험을 이제 위탁해서 그 임상 시험을 해주는 회사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게 네네. 이제 드림 CIS가 사실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명에서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기업인지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임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임상 시험만 전문적으로 대신해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기업이 지금 이제 드림 CIS라는 이제 기업이라 보시면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뭐 어쨌든 뭐 임상 시험 관련되어 있는 어쨌든 임상이란 건 제약 바이오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속에서도 추가적인 상방 시세라든지 제가 뭐 어제 뭐 최근에 얘기했지만 이제 9월달 금리 인하가 다가온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속에서는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섹터 분명히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제약 바이오라는 모멘텀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뭐 키워드까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이렇게 저가에 있는 이 종목을 안 사야 될 이유 역시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업의 이제 하나인 드림 CIS. 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뭐 AI 의료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알다시피 루닛이라든지 뷰노 사실 이 AI 섹터에 있어서 AI가 지금까지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루닛과 뷰노의 이제 실적을 까보고 보니까 의료 AI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 실적 관련돼 있는 모멘텀 사실상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실적이 나올 거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AI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이 의료 AI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좀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을 대신 진행해준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 의료 AI 관련해가지고 현재 이제 이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는 이 임상 시험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이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어요. 원래 임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약을 투여했을 때 대상자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하는 걸 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임상 그 승인 식약처 승인도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임상을 진행할 거예요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다 토대로 해가지고 임상에 대한 이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AI라는 건 결국에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걸 다 이제 검수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이런 진행 절차도 없이 실시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임상에 대한 이런 기간 단축이 굉장히 보통의 이런 이 실시 허가가 떨어지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통 이 기간 단축까지 고려했을 때 AI 의료 관련돼 있는 모멘텀 섹터가 지금 시장에도 또 이제 이슈, 또 모멘텀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림 CIS라는 기업이 AI 관련된 직접적인 모멘텀은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자회사죠.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본인이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라든지 자회사라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어찌됐든지 관련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이슈로도 엮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팁이라고 해가지고 이 국내 1위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 회사로서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회사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AI 의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이 현재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사익을 좀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드림 CIS 같은 경우 굳이 조금 또 엮는다라고 하면은 이 AI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사실 필수적인 부분이 빅데이터,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드림 CIS 같은 경우가 애초에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슈를 받을 수는 없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자회사를 통한 이 AI 의료 솔루션이 더 AI 의료 플랫폼 관련된 부분이 더 이슈를 받을 수 있고 본업에 따라서는 사실상의 AI는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반사익은 우리는 엮으면 엮는 대로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국내 주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이게 또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삭센다 특허 만료 소식에 이제 올해 만료가 된다라고 하면서 GLP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 수혜를 가지고 가는 기업들이 올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사실상의 올해 오른 부분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내년보다도 이제 내후년 뭐 이런 지금 앞으로 나와주는 이 실적 기대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뭐가 됐다. 이 샥센다 특허 만료 소식과 함께 비만 치료제라는 이슈를 지금 시장에
강력하게 뛰어났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부과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제 삭센다를 통해서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이슈가 됐을 때 뭐 오르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게 또 뭐가 있는지 또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삭센다만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까지 추가가 되냐고 하면요. 이제 국내 이제 여러분들 아는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뭡니까? 위고비가 국내 상륙에 이제 상륙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삭센다와 함께 또 위고비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 섹터들도 분명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옛날에도 알겠지만 뭐 삼성페이가 정말 활발하니까 과거에는 삼성페이 관련되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삼성페이 이후에 이제 뒤늦게 나온 게 애플페이죠. 그래서 애플페이가 상륙한다라고 하면서 국내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또 크게 올랐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삭센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강한 이슈 모멘텀을 만들어 놨지만 여기서 뭐 한다? 삭센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시장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상륙을 하게 되면서 이제 후발주자로서 위고비 관련 테마 섹터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드림 CIS라는 기업이 또 뭐 위고비에 또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에요.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고 이제 위고비라는 기업이 이제 그 G2G 바이오라고 하죠. G2G 바이오라는 기업과 이제 사업 협약이라든지 이런 그 특허, 공동 특허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협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위고비라는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G2G 바이오라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다? 제가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안 엮여도 한 달이 두 달이 뭐 그냥 걸터 놓기만 하더라도 관련 모멘텀 섹터로 수혜주로서 이슈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드림 CIS 같은 경우는요. 이 G2G 바이오라는 기업과 무엇을 또 진행하고 있느냐. 이제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업 관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고비라는 기업을 통해 위고비라는 기업이 아니죠.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통해서 G2G 바이오가 이슈가 됐을 때 또 G2G 바이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오를 수 있는 게 드림 CIS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 오징어 게임이 이제 한참 유명했을 때 뭐 이제 이정재 배우 이정재 씨의 뭐 이제 뭐 어디 뭐 투자했다는 소식,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슈 가지고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니 지분 가지고서 뭘 하겠어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엮으면 엮는 대로입니다. 사실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그건 누가 왜 올라가는지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올라가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뭐랑 엮일 수 있는지를 찾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일 근본적인 거다 좀 보면 좋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실적이라는 게 AI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이 의료 시스템이라는 건 정말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AI 의료 시스템 솔루션이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결과가 공개된다라고 할 만큼 AI 의료 관련되는 부분도 집중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드림 CIS가 의료 AI 산업의 반사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제 올해 중으로는 뭐 위고비가 이제 국내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상륙한다고 하니까 여기 관련되는 반사익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드림 CIS라는 기업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나와줘야 될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도 중요한 건 뭐다? 올해 반기만 봤을 때도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미 이런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오늘처럼 하방에서 놀고 있다. 이거는 그냥 주워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주워 담고 그냥 차트 끄고 그냥 만약에 내가 전 재산 올인했다. 그냥 차트를 끄는 게 아니라 그냥 HTS를 한 1년 동안 지워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열어봤을 때 뭐야? 이 3,000원짜리 3만 원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튼튼한 만큼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사실 제일 큰 건 항암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만큼 뒤처지지 않는 의료 AI라든지 비만 치료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는 잡아봐도 괜찮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보면 알겠지만 이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이 드림 CIS라는 종목이 한번 상방으로 크게 올려쳤던 이슈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뭐 무상증자 진행한다고 하면서 주가를 크게 올려쳤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지속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4,500원 정도의 저항을 다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4,500원을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가 사실 제일 큰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말했지만 중요한 건 뭐다? 무상증자 물량이 아직 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가 봤을 때 못해도 과거 이제 권리락 당시의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자리가 이제 저항대 봤을 때 3,850원 아래, 지금 3,850원 아래로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매수를 해봐도 저는 좋겠다라 좀 생각하고 있고, 이 해당 구에서 분할 매수를 잘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갭맥 꾸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6,000원까지 열린 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000원까지도 지금 자리에서 한 눈여겨보셔도 좋고, 손절 가격이 2,8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보유하는 전략 들고 하셔도 굉장히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봤을 때로 보면 AI 기반 의료 시스템 그리고 비만 치료제도 이제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손절가에 대해서도 항상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드림 CIS 들어봤고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자, 수익 보기 너무 쉽다. 아, 정말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제가 쓰는 이 종목으로 수익 보기 너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종목명에서부터 이미 난 쉽다. 쉽다라고 표현한 바로 이제 영어 표현이죠. 그냥 너무 그래요? 쉬워요. 그냥 이름만 보면 이거 그냥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종목명도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자, EG. 네. 너무 쉽죠, 네, 이지. 쉽네요. 너무 쉽고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진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이 사실 과거에는 이 정부 정책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사실 정부 정책이라기보다는 특정 인물, 인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모멘텀으로 많이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최근에서야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시장이 참 재밌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속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이제 뭐 악재가 뭐 나왔다, 이거 뭐 끝났다, 뭐 말이 많지만 2차 전지 관련되는 섹터들의 반등이 나와주는 걸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되는 수혜주를 우리가 사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지 같은 경우도 현재 키워드만 보고 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전략이라든지 우리가 왜 바닥에서 매수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종목은 오늘 또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런지 이것도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멘텀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세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사실 진짜 이 종목이 원래는 이 종목도 원래 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했는데 좀 그 애매한 부분이어서 소개를 못 시켜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또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러니까요. 급락이 나서 좀 이제 가지고 왔던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최근에 이제 화재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리튬 배터리, 이온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뭐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하네,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중요하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를 산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애초에 화재가 안 나는 건 전고체 배터리가 맞아요. 근데 네. 문제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 뭐 하느냐? 양산을 하려고 하면 27년도, 최소를 27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백날 이 대한 방법이 전고체 배터리다 해봐야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지 못하면은 뭐 전기차를 생산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대안이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양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 당장 양산이 가능한 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 LFP 배터리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나와주는 건데, 사실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완전한 이 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에 있어서 화재가 되는 게 완전히 충전, 100% 충전을 시켜놨을 때 그게 과충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충전이라든지 과방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과열에 따른 이런 화재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과충전이라든지 과방전에 대한 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100% 이제 충전을 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그 충전에 따른 이런 화재 이 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열화 현상이 이 적은 필수 소재인 이제 이 그 산화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고수도 산화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지라는 기업은 국내 점유율 1위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 최대 산화철 이제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LFP 배터리가 이제 양산이 진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뭐 리튬 관련 생산하는 뭐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리튬 공장 뭐 리튬 광산 뭐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 것과 함께 이지라는 기업 역시도 LFP 배터리와 함께 이 생산 규모 국내 점유율 1위라는 건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LFP 배터리를
백날 얘기해봐야 우리 지금까지는 LFP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도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양산을 굳이 뭐 시키지도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이 이지라는 종목이 2차 전지 모멘텀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어찌됐든지 뭐 하겠다 이 화재 사실상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배터리 우리나라 이제 이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한 게 이제 우리 배터리 어딜 걸 사용했는지 그 다 표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네. 뭐 그 식당 가면 음식물 뭐 어디서 왔는지 그걸 적어놓는 것 마냥 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화재가 불안해서 차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LFP 배터리로 대한 이런 대응 전환점을 지금 야기하는 중이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LFP 배터리라는 부분이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판매량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 국내 배터리 3사가 이 양산을 준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지라는 부분 분명히 눈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까놓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최근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이 대선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지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서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조금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지금 그 당시가 2016년도였나요? 그 당시에도 이제 힐러리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뭐 그 당시에 힐러리가 이제 엄청나게 압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환경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이 정말로 급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힐러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이 다 하한가를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밀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해리스 부통령이 될 거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정책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이제 미중 분쟁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뭐 사이가 극악에 치달을 거다라 얘기하면서 서로 이런 견제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와줘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미중 분쟁에 관련돼 있어서 반사익 수혜주 중에서 가장 큰 게 히토류입니다. 사실 중국이 매일같이 꺼내들고 있는 히토류 카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맨날 미국과 중국이 이런 뭐 분쟁이 생기고 심화가 될 때마다 이 히토류 관련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이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실 이지라는 종목이 또 이제 히토류를 뭐 직접적으로 생산한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뭐냐고 하면은 이제 히토류를 이제 대체를 하는 게 이제 페라이트로서 대체하는 연구를 진행해 가지고 중국의 타격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페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고급 산화철이 또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도가 또 이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산화철 관련된 아까 뭐 내나 얘기했지만 LFP 배터리도 그렇고 이 히토류 관련되는 반사익도 그렇고 산화철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지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술적인 반등 부분인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늘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지라는 종목이 크든 작든 뭐했다. 지금 보면은 대략적으로 7,000원대입니다. 7,000원대 터치하면 반등이 나오고 터치하면 반등 나오고. 근데 7,000원대 터치하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별로 상승 안 하는데요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박스권을 그려놓고 보면은 이 구간 약 15,000원이거든요. 그럼 7,000원 대비해서는 거의 2배씩은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7,000원 터치할 때마다 2배 오르고 2배 오르고 2배 오르고 2배 오르고. 그럼 지금도 터치했거든요. 그럼 굳이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 2배는 올라줘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지라는 종목이 조금 더 이제 2배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다만 문제는 지금이 사실 저는 좀 아래로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이 8,500원 아래로 지금 음봉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물량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개인들 물량을 털어준다라고 하면 오늘 주지 않는다 내일도 또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8,500원 아래로 좀 걸어놓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15,000원이라는 구간이 지금 이제 뭐 과거부터 저항 박스권의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000원대 터치하는 구간 딱 2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손절 가격은 6,000원 정도 지금 이제 6,000원을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지라는 종목 충분히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지와 지금 이 드림 CIS 두 개 종목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아래에서 상단까지 가격을 봤을 때 8,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로 보면 좋겠다. 자, 손절가는 6,000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과거의 종목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NPD 지난번에 꼽아주셨는데 최고가 기준으로는 28%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추가 전략 들려주실까요? MPD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에 갔죠. 네. 사실 늘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뭐 늘 얘기했죠. 제가 뭐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뭐 고통스러운 걸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찍자마자 상한가 가면 좋아요. 근데 사실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다만 뭐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유를 잘한다라고 하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돈은 벌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이 MPD라는 종목이 오늘 사실 뭐 상한가에 근접했지만 아쉽게도 지금 저항 자리입니다. 이 저항을 맞고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저항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물량을 소화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이 소화가 되는 만큼 현재 추가적인 하락 추세,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한 3,000원대를 깨지 않는 뭐 더 내려와도 2,750원대를 깨지 않는 흐름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얘기해요. 주식을 뭐 10% 자꾸 이거 뭐 수익률 28% 얘기하는데 20% 매매 수익 볼 거면 얘기했지만 은행에 가세요. 은행에 그냥 손실 보는 스트레스보다 그냥 은행에 맡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는 수익률은 몇 퍼센트, 2배는 봐야 그게 이제 수익이라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MPD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5,000원까지, 6,000원까지는 들고 가셔도 저는 분명히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이 좋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강태공 전문가의 약간 중독성 있는 이런 자만감, 자신감이 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자, 오늘도 말씀해 주신 거는 2,750원에서 3,000원 정도 구간을 깨지 않으면, 그러니까 넘어선다면 그 이후에 상방에 대해서 좀 노려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자, 강태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동아화성인데요. KB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경기 우려에도 자동차, 가전 모두 양호한 매출을 기록했다. 이익률 정상화 따른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고객사 친환경차 생산 확대 수혜, 자회사의 수소 연료 전지 사업 중장기 성장성 주목.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아화성은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수소차 배터리 관련 부품 제조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자, 이 수소차 보급이 생각보다 좀 더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업황부터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예, 수소 자동차가 생각보다 수익성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자체도 이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점으로 보면 한 3가지로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수소 생산 과정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 발생하고 나서 저장도 쉽지가 않다라고 예. 보고 있어서 이 최근에 수소차들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트럭 정도 제 대형 크기는 트럭 정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동차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1개 모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넥소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보다 부품 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어떻게 보면 더 비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소차도 보조를 하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굳이 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이 폭발 위험이 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배터리가 폭발을 하고 있는 사고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 수소차들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폭발 같은 폭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제 장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그나마 에너지 효율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이 좀 짧은 게 그나마 좀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소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줄이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가 그나마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자동차 내연기관차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대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고 있지만 뭐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로 더해서 내연기관과 전기 그리고 이 비중은 높지 않지만 뭐 내연기관과 수소 뭐 이런 쪽으로 하이브리드향 관련된 그런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 제조사들도 그나마 내연기관 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팔면서 실적을 좀 견조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수소차 관련된 부분을 보실 때는 결국에는 이 내연기관 차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자동차로 고려될 때 사실 초반에는 전기차가 먼저냐 수소차가 먼저냐 이런 식으로 둘 다 동시에 좀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확실히 그 다음 패턴을 바통을 이제 이어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리포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KB증권에서 리포트를 제시를 했고요. 이 제목 보시면 이제 인디아 성장의 실질적 수혜주다. 주가는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2분기 실적 리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분기 매출액 보시면 946억이고요. 영업이익은 54억으로 조금 감소를 했고 순이익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55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가전 모두 양호한 매출에 대한 기록을 보였다. 특히나 인디아나 멕시코 같은 이제 해외 법인 가동률이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역기저효과로 좀 소폭 감소를 했지만 24년 이익률을 봤을 때 정상화와 함께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상 최대 달성할 체크 포인트를 한 두 가지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자동차 가전용의 부분의 양적 그리고 질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인도 공장에 대한 본격적인 가동이 되면서 인도 1공장, 2공장의 가파른 성장이 해외 법인에 대한 가동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현대차가 인도 공장에 이미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인디아의 첸나이 1, 2공장과 그리고 푸네 3공장을 25년부터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에 대한 1, 2공장과 더불어서 이 현대차 공장이 25년부터 돌아가면 결국에 동사도 상당히 많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디아 법인 관련된 자동차 쪽으로만 일단 실적 수혜가 판단이 되고 24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연매출 한 800억 정도는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G전자도 이제 인도 쪽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준비를 해서 눈여겨 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친환경 아이템의 성장이 주목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현대차양 배터리팩 이 가스켓이라고 하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배터리팩 가스켓을 현대차의 한 약 70%를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가스켓이 뭐냐면 외부의 물이나 먼지 같은 거를 이제 유입을 방지해주는 그런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시리즈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현대차의 북미 쪽 그리고 유럽 쪽 전기차 쪽에서도 배터리팩에 대한 가스켓 물량이 늘어나면 동사가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 동아퓨얼셀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지분을 약 70%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결로 봤을 때도 실적이 이제 우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동아퓨얼셀이 이제 개발한 5kW급 이제 건물용 고온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 시스템
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럽 CE 인증을 받으면 이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서도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치를 재조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자회사에 대한 실적과 인도 공장에 대한 그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법인의 가동률도 상승하고 있고 친환경차를 고객사들이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된다. 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탈중국 쪽에 대한 밸류 체인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 쪽이 인도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인도 시장의 확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베트남을 기점으로 인도 시장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뭐 인도 진출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도 인도에서 이제 아이폰 16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밸류 체인을 이제 배제를 하고 나서 베트남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도 역시 인도 시장 쪽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같이 뭐 같은 맥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리고 또 동사가 이제 스몰캡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 이제 뭐 오늘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이 한 500억 정도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가격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30억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몇 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사측에서의 지지, 의지도 좀 보유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2024년 8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년 2월 11일까지 DB금융 투자로 약 30억 정도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격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 사실 수소주도 과거에 크게 이제 관심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친환경 에너지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수소 쪽도 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을까요? 수소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소 에너지 쪽 관련돼서 뭐 네. ESS나 여러 가지 저장 장치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된 대체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수소차 관련된 사업 자체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뭐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 셀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 캐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는 거죠. 결국엔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소차를 뭐 새로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를 다시 부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수소 관련된 부분을 굳이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뭐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확대되는 종목들 빼고는 일단 좀 제한적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차라리 뭐 ESS나 수소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내 수소주는 언제 오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ESS나 수소 에너지 정도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수소차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을 알아볼게요. KB증권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지금 주가는 6,600원 정도입니다. 또 3년 내리 하락세였거든요. 네. 자,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KB증권에서도 뭐 현 주가가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5.7배 수준으로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리포트에는 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제 기준으로 수익성적인 부분 측면으로만 계산을 하면 한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낮은 수준, 그러니까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업종들이 대부분 이 PER 자체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한 10배 정도 수준만 된다라고 해도 뭐 9,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면 역시 단기적으로 뭐 저항을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가 8,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8,5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매출을 확인하면서 단기 목표가 8,500원 그리고 조금 더 장기로는 9,500원 정도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리포트 열어볼 텐데요. 이번엔 지누스입니다. KB증권의 리포트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상반기 매출이 3,585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자, EU 매트리스 시장 진출, 글로벌 판매 채널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대형 오프라인 고객사 ODM 공급 본격화, 고객사 발주 정상화,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 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침실 가구 기업을 이번엔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이쪽 업황부터 분석해 주실까요? 이게 침실 가구라고 하는 게 뭐 침실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걸 보시면 이제 생활 가구와 침실 가구 중에 어느 곳이 더 큰 시장인 줄 아시나요? 생활 가구와 침실 가구. 네, 생활 가구는 의자나 네. 소파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부분인데 침실 가구 쪽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침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실. 글로벌적인 그 부분으로 보시면 네. 이 매출 구성 자체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생활 가구, 의자나 소파 같은 시장 자체가 142조고요. 그리고 침실 가구가 169조다. 엄청나게 좀 시장 자체가 크죠. 그러네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이미 선점을 해서 침실 가구 쪽에 상당히 좀 이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3년까지 거의 미국 매출 비중의 80% 정도가 미국 매출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9,523억의 매출 중에 약 79%가 미국 쪽에서 매출이 찍혔다. 그래서 7,523억이 미국 쪽 매트리스나 침실 가구 쪽으로 이어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온라인 판매가 또 증가가 되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의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37.7% 정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51.4% 정도로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동사 침실 가구 같은 종목들이 얼마만큼 이제 반등을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뭐 에이스 침대라든지 현대 리바트라든지 뭐 이런 한샘 지난번에 소개를 잠깐 해드렸던 함샘 같은 종목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슬슬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뭐 하락을 했고 올라가고 있는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폭발이 나옴에도 왜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 네. 이게 순환매적인 흐름으로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었던 뭐 반도체 전력,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조정받았고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주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엔터라든지 게임, 2차 전지 그리고 침실 관련된 이런 종목들까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결국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침실 가구 종목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오늘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요. 자 리포트 내용 좀 자세히 볼까요? 네, KB증권에서 이 리포트를 제시를 했고요. 일단 목표가는 미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이제 하락 사이클 마감이 임박을 했다.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썼어요. 그래서 79년에 3월에 설립이 돼서 2000년 초반까지 캠핑용품 판매를 하다가 2000년 중반부터 매트리스 가구 제조업을 진행을 해서 미국에서 좀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24년 상반기 실적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3,583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하지만 영업 손실을 뭐 적자를 기록을 했다. 하지만 이 적자를 기록했었던 이유를 보시면 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고객사 수수료를 인상을 했다. 그리고 과잉 재고에 따른 주문이 감소했다. 이거는 동사가 판매하는 쪽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이나 뭐 코스트코 이런 온라인 쪽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쪽의 플랫폼들이 결국에 수수료 베이스를 높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상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줄어든 거죠.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 구조 비대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 그래서 비용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 할인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할인하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미국에 집중된 매출의 리스크가 확대가 됐다. 그래서 매출 다각화가 결국에는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뒤로하고 하반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한 두 가지로 한 다섯 가지로 꼽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존 박스 제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스몰 박스라는 그런 거를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를 한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뭐 이케아 같은 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상품 포장으로 배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부풀어진 그런 큰 배송 상자 말고 그 고객의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제품에 맞는 상자를 확실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물류비가 기존 대비했을 때 한 50%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도 강화돼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효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그렇다면은 이제 그 박스나 이런 부분에서 부피가 좀 확실히 작아지니까 한 작아지죠. 번에 더 많이 실을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이제 과대하게 이제 상품을 포장하는 걸 방지하니까 그만큼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라고 그렇겠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적자 SQ라고 해서 이제 상품 재고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생산을 중단을 하겠다. 그래서 재고에 대한 부분을 생산 중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 축소를 통해서 비용을 이제 상당히 많이 줄이겠다. 그래서 창고나 물류비, 인건비를 절감을 해서 판매가를 이제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판매 채널에 대한 확대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영업 활성화, 그리고 EU, 유럽 쪽에 9월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매트리스 판매를 본격화할 거다. 그리고 신규 이커머스를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좀 판로를 넓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동사는 미국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미국 대형 오프라인 고객사의 ODM, 그러니까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A마트의 그 ODM 관련된 제품이 한 개 사이즈 초도 물량이 한 277억 정도를 생산을 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제 생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플레임류, 이제 뭐 철제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철제류에 대한 ODM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계약이 완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3공장이 6월부터 가동을 해서 고객사 발주의 이제 정상화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거를 감안을 다 해보시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리포트에 좀 제시를 한 게 아닌가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리포트에 상세하게 담겨 있는데, 자 이 밖의 내용도 좀 알아봐야겠죠. 네. 동사가 이제 그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가 됐어요. 근데 네. 22년에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어눌하게 좀 안 좋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년 실적만 보더라도 뭐 1조 1,500억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 매출의 9,500억 정도로 급감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역시나 뭐 재고 소진과 마케팅 비용에 대한 확대, 그리고 미국에 대한 판로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하려고 판로를 좀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사의 이제 매트릭스 관련된 부분이 반덤핑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타격을 받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미 동사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2개 정도가 있고요, 중국에 3개 정도, 미국에 1개 정도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공장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관세율이 이제 160%가 넘어요. 근데 네. 인도네시아는 6%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네시아 공장을 또 추가적으로 증설을 했다라는 거는 다른 쪽에 대한 부분을 인도네시아 쪽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비용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놓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공장이 반덤핑 그 관세 부과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가격을 좀 알아볼 텐데 오를 일만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격은 좀 제시가 안 됐어요.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그 가격 기준으로 보면 PER이 수익성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12.4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 22년, 21년 주가가 좀 한창 좋았을 때 PER이 한 20배 이상 정도도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하반기까지 원래대로 사측이 원래대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실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PER 20배 정도 계산을 해보면 한 25,000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이게 좀 사측 생각한 대로 이어질지가 관건일 것 같아서 계속 추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흐름에서 18,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예전에 그 고점 지지를 받았던 선이 18,500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나 이 정도 가격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8,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계열을 조금 넓게 해서 보니까 약간 좀 하락 추세가 반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1차 단기 목표가는 18,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진우 씨까지 들어봤고요. 자,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85%에서 세계 1위 수준인 9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2024년 20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61개가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화비전은 현지 시간 21일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보안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AI 영상 보안 솔루션을 선보이며 오세아니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카드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현대카드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B 긍정적에서 트리플 B 플러스 안정적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에서 팔린 스마트폰의 76%는 삼성전자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14일 베트남 타이빈성에서 끼엔장 신도시 개발 사업 투자자로 승인받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 SK 등 국내 10대 그룹 상장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왕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CJCGV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관련된 영화관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조금씩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조금씩 수급이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그리고 사실 CJCGV라고 한다면은 영화관 투자에 대한 부분에 그 리스크가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중국 그리고 동남아권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완화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5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좀 기록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적 개선세, 이제 적자를 벗어나게 되고 조금씩 안정화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 바닥을 잡고 조금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좀 갖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자회사에 대한 실적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올리브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포디플렉스와 같은 이런 자회사들도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포디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포디 영화관, 이 영화관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게 되면서 주가를 조금 더 강하게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실 이전에 이 중국과 동남아에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는데 중국권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동남아권에서 특히나 좀 많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하방 압력이 많이 좀 약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실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전에 2020년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게 되면서 영업 적자가 3,800억대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2,400억대 그래서 연이어서 대규모 적자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 2022년부터 이제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1조 원대로 회복을 하게 됐고 작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1분기에는 뭐 영업이익이 45억 정도였는데 2분기부터 이제 200억대 그리고 3분기에는 거의 5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상승 여력을 좀 갖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수급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장기 성향을 좀 보이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확실히 이런 개선세, 실적 개선세와 수급 개선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 번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기반으로 조금씩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길게 늘여놓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 2016년도의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5,000원, 5,500원 중간에서 계속해서 긴 횡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유상증자 이후로부터 계속 이 가격대에 좀 머물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세 그리고 수급 자체도 지금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외가 됐었던 CJ, CGV도 이런 타이밍을 좀 맞춰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오늘 하나 더 나와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이 하락 갭 구간을 좀 메꿔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오전에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매수가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6,200원에서 6,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은 한번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굳이 변경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참고해 주시고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을 메꾸러 갈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유상증자 발생하기 전 가격대인 한 7,2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700원으로 지금 기준선 부근, 21선 부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과 좀 맞물려 있는 가격대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시금 또 횡보가 길어지거나 혹은 추세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700원으로 손절가 잡아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J CGV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고가 기준 20% 넘어가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종목이기 때문에 상방을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추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종가상으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가져가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의미가 있는 가격대가 이제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고점 같은 경우에도 98만 원대로 거의 100만 원에 근접했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100만 원대까지는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100만 원 구간을 돌파하게 되고 안착을 한다, 안전하게 100만 원을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이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대략적으로 103만 원 중반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역시나 실적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해는 매출액이 4.4조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3조 원 정도로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흔들림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선 돌파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 CJ CGV였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이 관객 수가 최근 들어서 정상화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어요. 더불어서 이 자회사의 호실적 메리트 부각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되면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목표가 7,200원, 손절가 5,7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중소형 CDMO 기업인 바이넥스를 관심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이제 불안 요소가 남아 있지만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좀 찾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 기회를 좀 삼아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100%고요. 현재 9월달 50 베이시스 포인트 이미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완만한 소프트한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불확실한 요소는 미 대선을 좀 보고 있거든요. 미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 업종이 크게 상승하거나 이제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11월 달까지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집중해서 종목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 이제 CDMO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의 대중국 규제 법안이죠. 생물보안법이 1월 달에 발의됐고 또 6월 달 이제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민주당 거의 이제 중국 제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 생물보안법은 9월달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이제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될 경우 중국 CDMO 업체들의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 또 생물보안법이 입법 절차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ST팜이 글로벌 파트너사들로부터 수주를 좀 했는데 생물보안법 통과를 앞두고 미리 글로벌 파트너사가 ST팜을 구매 원료를 이제 선점하지 않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다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개발과 또 케미컬 의약품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CDMO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산업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이 좀 감소했는데 의약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유틸리티나 원부자재 등의 단기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좀 감소한 상황이고요. 또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CDMO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좀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글로벌적인 경쟁력 또는 이제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일하게 선진 GMP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동사로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중소형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제약사에 비해서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바이넥스는 2021년 11월달 셀트리온과 CMA 국산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현재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뮬러 제품 생산을 위한 FDA 실세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DA와 EMA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CDMO 단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셀트리온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FDA 또는 BLA 품목 허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연내 승인이 되거나 6월달 FDA 실세 이후에 공유된 피드백만 가지고도 지금 이제 고품질 중소형 CDMO를 선점하고자 하는 글로벌 파트너사의 러브콜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적인 관점과 미국 정책적 관점에서 중기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9월 말 생물보호법 통과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은 2023년도 한 1,500억 정도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은 좀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2024년도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이지만 2024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2025년도, 2026년도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0년도 유동성 랠리가 나왔던 그 시점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15,000원에서 17,500원 사이에 있는 장기 이평선 매물대와 전국점 박스권인데 이런 라인대가 지금 돌파됐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 때 5월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그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완전 정보열에서 신고가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추가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일단 이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사실 필요는 없고 지금 가격 그때부터 한 21,500원 라인 때까지 열어놓고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순돌 라인 때는 이제 전 고점 박스권 부분이었던 17,000원 라인 때 그리고 목표가는 이 월봉 관점에서 주요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3만 원 라인 때 이렇게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주영 전문가는 7월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잖아요. 8월에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추천해주고 계신데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최고가 기준 21%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추가 전략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지금 그 세포 분석 시장이 2024년도 41조 시장에서 2030년 114조 시장으로 폭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 장비 쪽에서는 세계 유일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환사체 발행, 그리고 본격적인 영업을 위한 준비가 끝난 과정 상황이기 때문에 큐릭스 바이오 시스템은 좀 중기 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넥스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생물보안법의 9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서양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체크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종목 이야기 빠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테마주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오늘 살짝 하락하고 있는데요. 눌림목에서 매수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종가 매수 OX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O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장 후반부에 미코바이오베드라든지 지노믹트리와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을 타서 지금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과 함께 어떤 테마적인 부분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음봉을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호흡기 질환 치료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 이제 콜데원이라고 하는 감기약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올해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오. 결국엔 다가오는 3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 갈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만약 오늘 종가로 접근을 하시면 가격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아니어도 매출이 탄탄하다는 점이 좀 믿음직하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인데요. 최근 꾸준한 수익을 국내 중심의 배전기기 사업으로 올리고 있는데 자, 미국향의 초고압 변압기 수출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여기서 엇갈리네요. 네. OX로 갈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 전력기기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워낙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전히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인데 최근에 그동안에 이제 좋았던 뉴스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와도 이제는 움직임이 좀 많이 둔해진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전력기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선주들이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엮이면서 오히려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인 상황. 여기에 이제 구리 선물 가격에 누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전력기기보다는 전선주가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상황이라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만약에 이쪽 전력기기라든지 이쪽을 보신다면 전선주가 대안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X를 좀 드린 거고요. 예. LS 일렉트릭을 포함한 전력기기 산업은 워낙 좋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력도로 보면 전선 쪽이 더 나을 것 같다 말씀이신데요. 이주호 본부장님은 동그라미 들으셨죠?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력망 확충법이 지금 28일 날 국회 처리 예정인데 이게 이제 정부와 뭔가 엮였을 때 그런 단기적인 강한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댐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뭐 건설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4대강 관련주들 막 급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송배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력망을 확충하자 이런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한다면 그거로 인한 저는 단기 시세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종가 매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까지 보시는 것도 좋고 물론 이 종목은 중장기 관점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뭐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력기기에 대한 매출은 실적 모멘텀은 꾸준히 살아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히려 매수에 적절한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 드렸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CNC 인터내셔널 분기 최대 실적 달성 이후에 주가 흐름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또 엇갈렸어요. 이번에도 엇갈렸어요. 이조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요. 색조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브랜드들이 로맨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르트, 맥, 디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뭐 여성분들께서는 대부분 아시는 브랜드인데 지금 로맨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나머지 3개 브랜드는 다 미국 쪽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화장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약간 스킨케어에서 메이크업 쪽으로 지금 뭔가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반기에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색조 ODM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북미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8월 20일까지 화장품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그 수출 데이터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NC 인터내셔널은 하반기에도 오히려 북미향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종목도 제가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좀 내일 당장에 수익 내는 것보다는 뭐 내일 단기에도 상승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지금 안 빠지고 잘 버텨주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관건은 북미향 매출이다. 스킨케어 쪽에서 이제 메이크업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왜 X 주셨을까요? 안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이 화장품 쪽보다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혹은 이제 이 보툴리늄 톡신을 대표로 하는 보톡스 관련주들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좋다 하는 것은 우리가 워낙 작년 뭐 여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눈높이에 충족되지 않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하방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우려 섞인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X를 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CS 인터내셔널,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출처가 우리나라 국내보다는 유럽과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랐었던 메디톡스라든지 아니면 휴젤이라든지 이러한 보톡스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황 나쁜 거 아닌데 보톡스 쪽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 분리막 제조사 WCP인데요. 자, 고내열 분리막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OX 또 엇갈렸네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고내열 분리막 이슈는 다 좋은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랑 저는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어쨌든 뭐 개발 중이고 그게 시제품 만들고 양산하는 데까지 좀 되게 오랜 기간 걸리는데 지금 WCP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고내열 분리막이 좋다라는 건 압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데 지금 정부라던가 어쨌든 완성차 뭐 이쪽에서는 사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에 더 집중되고 있고 이미 지금 그런 부분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하이브리드카 이런 쪽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단기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한 시세가 나왔고 사실 이러한 WCP 같은 종목은 아직 시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BMS 쪽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도 바로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고민이 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네. 이제 BMS가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지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앨범알이라고 하는 글로벌 이제 리튬 관련 기업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 지금 바닥을 딛고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 LG 에너솔루션, LG 화학,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여기 이제 분리막 관련 기업들까지도 한 번 더 수급의 어떤 이제 빈집 형태이기 때문에 작은 수급만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 시세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이 추세로 완전히 전환할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세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식의 종가 베팅이니까요. 이것은 시청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로봇주 쪽에서 한 종목 볼게요. 정말 오래 쉬었던 로봇주들 최근 들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보핏 관련 이슈들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서 이렌시스의 주가 꿈틀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통화하셨습니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어제부터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핵심 네. 포인트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이제 보핏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로봇주들을 좀 보시는 것보다는 이쪽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이렌시스라든지 인탑스라든지 이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보핏이 지금 당장은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워낙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갤럭시 워치도 그렇고 갤럭시 링도 그렇고 처음이 어색할 뿐 이걸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상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좀 높게 가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감속기는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 관련주들은 충분히 종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스윙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이슈 중심은 보핏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서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고용보고서 발표 전인데 즉각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이 위원들이 다수였다라는 점에서 이제 시장에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하 사유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시장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이후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 시총 규모가 큰 2차 전지 쪽이 시장 안에서 수급 블랙홀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코스닥 쪽은 하락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지수 대비해서 많은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신규 상장주의 거래 대금 급증도 수급적으로 부담으로 작용됐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장중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화되면서 하락 반전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형 2차 전지 쪽의 이 상승세에 이어지면서 지수는 결국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0.24% 강보합권 움직임 기록했고요. 2,700선 위에서 마감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의 강세로 출발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의 이 양매도 속에서 지수는 장중 하락으로 반전이 됐었죠. 어제와 데칼코마니처럼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 반도체 소보장을 향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도 영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0.82% 약세 흐름 보이면서 773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 먼데이 이후 1차적인 반등이 나왔었던 반도체주인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0.78%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포드가 이 SUV 전기차 생산을 계획을 좀 중단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LG엔솔 3.7%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와 관련해서 CDMO 쪽 관련된 이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별로 밸류업 쪽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KB금융은 0.8%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신한지주는 0.5%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 메리츠금융과 삼성증권은 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네이버 쪽이 모처럼 상승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업종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됐는데요. 무려 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화형 AI 서비스에 이미지 분석 기능을 탑재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으니까요.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 셀 3사의 강세 이어졌습니다. 삼성 SDI가 2.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동안 이 타사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조금은 떨어졌었던 LG화학 쪽이 오늘은 좀 탄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6%대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 부부가 이 해리스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라는 점 관련된 뉴스로 함께 계속해서 팔로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바이오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았던 하루였는데요. 생각보다 세론이 강하게 나오면서 반도체 투심이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 지속이 됐죠. 에코프로 BM이 2.6%대 강세, 에코프로는 1.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낙폭이 컸었던 HLB와 HLB 그룹주들입니다. HLB가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다음 장에서는 삼천당 제약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도 줄줄이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1.5%대 약세, 리가캠 바이오가 2%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최근 톡신 관련주들의 상승세 상당히 시장 대비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휴젤이 1.5%대 하락, 그리고 클래시스도 2.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일부 게임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스컴에서 신작 게임을 공개한 국내 게임사들 위주로의 상승이 이어졌다는 점 특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펄어비스 4%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모처럼 카카오 게임주도 함께 움직였고 크래프톤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HPSP는 1.9%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내일장 포인트 잡아주시죠. 일단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돈에서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로 우리나라 현물 시장에 얼마만큼 들어와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월 5일 어떻게 보면 블랙먼데이 이후에 현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했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수는 올라왔느냐? 파생 시장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수익을 많이 챙겨갔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현물 증시에 여전히 지금 거래 대금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하나가 강해도 그 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윗구리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거나 테마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현물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양을 좀 보시면서 좀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이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반도체 IT
IT, 즉 이제 주도주가 얼마만큼 또 회복해 주는지 여부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수급, 여기에 이제 반도체 IT의 어떤 단기적인 반등세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물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내일 어떤 부분 체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될 건데 네. 파월 의장 연설이 저녁에 있어요. 저녁을 네. 앞두고 경계감이 오늘처럼 계속적으로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일도 뭐 추가적인 방향성이 나오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리튬주들이 좀 상승 나온 게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인상되면서 그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은 특정 섹터별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내일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 또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지금 해리스랑 트럼프 지지율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제3 후보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케네디 말씀이시죠? 네, 케네디가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오늘 장 끝나고 저녁에 또 어떤 소식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소식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서 또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고민도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김태선 본부장님,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IT의 이제 회복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빠르게 올라와야 됩니다. 네. 나중에 엔비디아 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 시기에 중소형 소부장들이 올라오면 굉장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올라온 만큼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빠른 속도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제 제약바이오 쪽에 유한양에게 엄청난 큰 변동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늘 추가 하락이 커지진 않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반도체 IT가 힘을 못 내준다라면 제약바이오만큼은 힘을 내줘야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더 강하게 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 이후 미국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도 중요하겠고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일 때 첫 번째는 반도체, 만약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제약 바이오만큼은 꼭 한번 상승적으로 움직여줘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크게 체크할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수급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약 바이오라도 가야 한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를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력기기 쪽 국회 법 통과되는 부분들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8일이라고 하셨죠? 네, 28일 날 그 국회 통과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집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대왕고래 관련주들 좀 오늘도 좀 특정 종목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그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뭔가 지금 주도하고 있고 정부에서 뭔가 법안을 통과하고 그러면 어쨌든 정부와 관련된 거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소식들 체크하시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더 잘 공략하시면은 좀 강한 시세를 줄 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부하지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주식 시장에서 정책 모멘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니까 관련된 종목들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서 근데 김대성 본부장님께서 이 변압기 쪽 얘기하실 때 자기는 변압기보다 좀 전선 쪽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변압기 쪽 보고 계세요? 전선 쪽 보고 계세요? 저는 변압기 쪽이 더 왜냐면 네. 물론 전선도 좋은데 네. 이게 지금 뭐가 더 좋냐 이거를 우열을 가리긴 힘들어요. 하지만 이미 지금 송전 시장 쪽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매출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배전 시장 쪽으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전력기기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전선도 좋은데 전력기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체크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봤고요.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